직원 폭행 및 엽기 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사 돈 횡령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양 회장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음란물 유통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이버 성범죄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혐의가 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와중에 이 회사 돈까지 손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한 3억 정도 횡령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양진호 회장 같은 사람이 개인 양직원가 아니라 한국미래기술 회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범죄로 어쨌든 뭐 수사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들여다봅니다. 이게 무슨 네. 별건 수사나 속된 말하면 탈탈 털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는 음란물이 이제 수익이 어디로 갔나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회사와 양진호 회장의 어떤 개인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횡령 3억 정도 회사 돈 횡령한 혐의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진호 회장 혐의가 이제 뭐 마약 혐의까지 해서 한 9개 정도로 예. 늘어나게 된 거죠. 네, 지금 특히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지금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모든 부분에 지금 양 회장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거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언론에서 뭐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네.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 회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위디스크하고 파일럿을 2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음란물 유포 방조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양 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저 위디스크에 사람들이 뭘 올리고 뭘 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네. 내가 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설사 그 내가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음란물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몰랐고 설사 알아도 방조범 정도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건데 네.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왜 이제 경찰이 그걸 많이 들여다보냐면 카르텔의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음란물 올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네. 근데 올리는데 양 회장이 그냥 일반 개인 유저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웹하드 컨텐츠 업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올렸다는 거죠. 네. 그 얘기 하나 있고 또 이제 몰카 영상 같은 거,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양 회장이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한 손에는 그 음란물이 몰메카노의 영상이 돌아다니는 웹하드 업체 가지고 있고 네. 또 한 손에는 피해자들이 그 지워달라고 그랬을 때 지워주는 디지털 장애사 업체 가지고 있다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찰에 봤을 때 양 회장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변명들 내가 몰랐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장애사 업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그런 리벤지 포르노가 돌아다닌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거고. 예. 네. 그거 외에 다른 영상물 같은 경우도 컨텐츠 업체랑 계약해서 올렸다고 하게 되면 양 회장이 내 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그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카르텔이라는 그 구조들을 좀 상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카르텔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양 회장이 1,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뭐 그렇게 드러났는데 얘기를 하죠. 예. 이런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들 보시면 중대 범죄에 관한 경우에 이익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 중대 범죄에 음란물 유포에 관한 것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양 회장이 이 음란물 카르텔을 통해서 벌었던 돈들을 환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네. 양 회장의 돈이 재산이 1,000억인데 그 중에서 어디까지 정말 원 단위까지 몇 천만 원, 몇백 원까지 정확하게 음란물을 통해서 얻은 수익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 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예. 도박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그럼 도박 사이트 딱 열어놓고 그거 딱 잡히면 거기서 얻었던 그 수익들, 그 오가는 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도박으로 오는 수익이다 해서 환수하면 되는데 이 웹하드 업체라는 거는 불법 음란물도 있고 몰래카메라 영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음란물로 인한 수익이냐는 것을 딱 구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나 수사, 재판 이것과는 좀 다르게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수사 과정을 좀 더 정밀하게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음란물 아니 이게 다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법원에서도 얼마를 환수하라라고 판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음란물 유통으로 인해서 얻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한 부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단순 한 1,000억 중에서 한 500억 정도니까 그거를 환수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되고 네.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딱 끊어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증거도 뭐 때문에 이렇다는 걸 입증할 네.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해서 법원에 보내야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데 수익을 얻는 동안 피해자들의 아픔은 더욱더 커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네.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음란물 같은 네. 예를 들면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포르노물 유통하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몰래카메라 아니겠어요? 리벤지 포르노죠. 리벤지 포르노라고 예. 하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몰래카메라에 관한 범죄인데 우리는 성폭력 특별법 보시면 몰래카메라 동의 없이 찍은 사람, 그다음에 유포한 사람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뭐 1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좀 형량이 약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년 이상, 3년 이상을 들어봐야 최단 하한선하고 그다음에 뭐 합의 받들어서 장량 감경하면 바로 이제 초범 같은 경우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형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해자들을 주는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한선이 법정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들이 또 논의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웹하드 업체에 예를 들어서 그 위디스크에 제가 나온 영상이 있으니까 삭제해 주세요라고 신고를 하면 바로 자동적으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들이 지금 개정안에 올라가는 가 있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아예 성폭력 특별법에는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없더라고요. 예. 아예 이 플랫폼에 리벤지 포르노나 이런 뭐 음란물들을 올리지 못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올리는 경우에는 유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카메라를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 근데 그 유포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포털에 유포하건 제 개인 블로그에 유포하건 어떤 플랫폼 웹하드에 유포하고 올리는 순간 그 유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에다가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는 지금 규정은 뒤에 있는 겁니다. 네. 유포를 처벌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올린 상태에서 그 업체에 이거 좀 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그 업체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내려야 되는 그 의무를 부과하는 그 규정. 그게 이제 지금 개정에 올라가 중요하다는 있는데 거군요.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규제나 처벌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에 이 안타까운 사건이죠.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가 있다가 숨진 윤창호 씨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지금 경찰은 어제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가해자의 이런 처벌 혐의라든지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사고가 난 지 꽤 오래됐는데 왜 가해자를 아직까지 네. 뭐 신병 확보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었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윤창호 씨의 상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인지 치사인지 그 죄명이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창호 씨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위험운전 치사로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로 보이고요. 뭐 영장은 아마 당연히 발부가 될 겁니다. 네. 물론 뭐 지금 피해자인 윤창호 씨 유족과 뭐 혹시 뭐 합의가 됐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뭐 합의돼서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영장 아마 발부가 될 거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윤창호 씨 네.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뭐 윤창호법 발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뭐 법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봐야겠지만 국회와 윤 씨 친구들은 이제 윤창호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고 또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게 물론 법사위가 아직 전체적인 의견이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법사위원 또는 뭐 법사위원회 보좌관들과 접촉을 해봐서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알려진 것 같은데 이게 자, 윤창호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네. 그 법정형을 살인과 동일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제 기억에만 1년 이상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살인과 동일하게 올린다. 그러니까 살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법정을 그렇게 올려달라는 게 윤창호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법사위에 올라가서 법사위원들이 이제 그 법조인들입니다. 대부분. 판단을 하게 될 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야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과 동일하니까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돼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이 법을 정비하는 좀 별개의 문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살인이 5년 이상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네. 살인은 고의범이에요. 근데
음주운전은 살인과 동일하다. 같이 그런 살인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의범은 아니거든요. 살인의 고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 행위는 고의고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게 되면 만약에 정신 운전하다 사고 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네. 그렇지만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살인과 동일하게 놓는 것은 사실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주운전에다가 아마 예를 들어서 살인과 동일하게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까지 규정하는 건 그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형이나 무기는 빼고 네. 5년 이상 최소 아마 법사위에서는 지금 1년 이상 한 2년이나 3년 이상 정도 올리는 정도 선에서 네. 좀 타협을 보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국민 감정상 조금 용납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어서 한 5년 이상 정도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살인과 마찬가지로 사형과 무기를 음주운전 치사에다가 넣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이 윤창호법이 직접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살인과 동일하다 하는 점이 강조하기 때문에 살인자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여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 형사사법 체계도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을 설득할 건 또 설득을 하고 예를 네. 들면 법사위나 국회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좀 감안해서 본인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형량을 높이는 그런 어떤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절충점을 좀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론과 법사위 간의 절충점이 좀 잘 맞춰져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 유치원과 정부와의 논쟁이 정말 여전합니다. 급기야 이 한유총이 회원 3,000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의 공교 유치원 대책, 그다음에 네. 박용진 의원의 3법 같은 것들이 걔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정부가 우리 사유재산을 침해하려는 것 아니냐? 이 사립 유치원은 어디까지 내 개인 재산인데 이걸 좀 뺏어가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인 유치원 원장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쪽으로 개인 3법이 작동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 등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논의들이 그 카톡방에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방금 이제 박용진 3법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교육부에서는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재산을 몰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이제 가짜뉴스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근거 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몰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23조에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뺏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아마 이제 몰수, 사유재산 포기 이런 자극적인 어떤 언사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한유총의 지도부가 다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을 좀 결집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의도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양보할 수 없다. 엄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 정부와 한유총 간의 뭐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네. 이게 이제 합의가 그래서 합의점이 참 애매한 게 지금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유은혜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는 없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이제 톤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유치원 3법은 글쎄요 뭐 야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마 통과는 될 겁니다. 네. 지금 야당도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합의라기보다 유치원 원장들이 이제 대세에 좀 순응하고 본인들의 어떤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어떤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국회와 정부의 어떤 방안에 좀 동참하는 게 빠른 해결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든 지금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나눠봤고요. 김태현 변호사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